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차교수의 일반 물리학 시간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일반 물리학을 공부합니다. 인하대학교 물리학 강좌는 1학년을 위한 물리학 강좌, 이공계 학생들, 또 자연대학 학생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물리학 강좌는 세 가지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하는 물리학 1이 있습니다. 피직스 1이라고 그러고 학습 언어는 PHY001입니다. 1001. 그 다음에 물리학 2가 있습니다. 이거는 2학기 때 열리는 강좌인데 피직스 2라고 하고 PHY1002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 이게 일반 물리학인데 이 일반 물리학은 제너럴 피직스, 영어 이름이고 학습 언어는 PHY100Y인데 앞에 있는 두 개가 무엇이 다르냐? 물리학 1은 첫 학기에 1학년 1학기 때 역학 관련 분야, 역학, 유체역학, 진동과 파동, 연력학 이런 분야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물리학 2는 2학기 때 전자기학과 현대물리 관한 분야, 전자기학, 광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것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일반 물리학은 어떤 과목이냐면 이 두 개를 한 학기에다 끝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역학 분야, 전자기학 분야, 현대물리학 분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하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과목이 바로 이 PHY1005 일반 물리학 과목입니다. 혹시 이게 아닌데 잘못 들어왔으면 그 강의를 수강 일정 변경 기간에 변경하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14주 동안 15주 동안 진행되는데 8주 때는 중간 시험 봅니다. 그래서 한 주 안 하고 진짜 강의는 14주만 합니다. 그래서 15주까지 하고 16주 때 기말 시험을 봅니다. 오늘은 첫 주 강의가 되는데 매주 강의를 2교시에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제1교시, 제2교시, 제1주 강의는 제1교시, 제2교시가 있고 2주 강의도 있고 이렇게 매주 그래서 전부 해서 제14주 강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1주 물리학의 출현과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에 내가 돛담배를 타고서 뭐 혼자는 너무 심심하니까 둘이만 있다고 하면은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뭐 몇백 년 전이라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다에서는 지금 어떠냐면 15세기, 16세기만 하더라도 바다에서 굉장히 멀리 못 나갔습니다.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알죠. 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핸드폰 하면 되니까. 또 뭐 연락할 방법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뭐 내가 배 타고 나갔으면 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밤하늘을 보겠습니다. 5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가 있다면 무서워했을 텐데 저 하늘을 보고는 무서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거기 뭐가 있는지 멀리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지 막 무서웠지만 저 하늘은 뭐가 있는지 다 알았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고 우리 조상이 있고 또 거기에 신이 계시고 뭐 그랬죠. 아주 친숙한 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옛날에는 저 하늘이 그냥 꿈의 대상이었죠. 뭔지 잘 모르는 거지만 미지의 대상이니까 모든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 압니다. 저 하늘로 가더라도 우리 주위와 다 똑같은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것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어떠냐면 저 무수히 큰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아주 조그만 요 하나가 우리 지구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지금 그 큰 지구에서 우리 지금 그 큰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저 우주 아무하고도 지금 연락 못하죠. 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럴 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밤에 이제 먼 하늘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인간은 무엇이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지? 뭐 그런 의문들이 나죠. 그리고 저 별들, 이게 그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이 그냥 동화 세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태양과 같은 것들이 막 떠 있고 막 지구 같은 게 거기 잔뜩 있고 한데 무한히 많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한번 나가보고 싶고, 또 사실은 어때요? 인간과 같은 게 꼭 지구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지구와 같은 것이 수천억 개,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어디엔가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이 없으란 법이 없죠. 좀 연락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 좀 알아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내 생전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까? 안 듭니까?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 그 지구나 이런 행성 말고 별, 우리 주위에 행성들이 있죠. 지구 있고 금성 있고 뭐 이렇게 화성 있고 이런 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비교적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과 같은 별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별은 우리 지구로부터 또는 태양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면 4.37광년 떨어져 있어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제일 가까운 별이 4.37광년이요. 4.37광년 얼마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알파 센타우리는 사실 우리가 약간 친숙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판도라가 바로 뭐냐면 알파 센타우리에 속한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행성에 속한 위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영화로 이거 만들어진 적 있어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나비족이 바로 거기 삽니다. 나비족이. 그래서 우리 그 영화에서는 어때요? 지구에서 거기까지 쫙 가가지고 뭐 어쩌고 한 게 우리가 나오죠. 자, 근데 거기 간다고 치면 어떨지 한번 보겠어요. 그 우주선 타고 간다고 하면 우리 지금 화성에 착륙했죠. 화성에 착륙한 우주선의 속도가 얼마냐면 음속의 5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빨리 음속의 100배가 되는 시속 122만 2,400km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음속의 100배인데 광속으로 치자면 0.01%도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음속의 100배인 그렇게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하면 몇 년 걸릴까? 계산을 하면,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 걸리냐면 39,700년 걸립니다. 그래? 39,700년 걸려서 갔다 오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네, 그런데 재밌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크로마뇽인이 지구에 출현한 시기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 줄 압니까? 그냥 우리 신석기 뭐 이거가 아니라 크로마뇽이 지구에 출현한 시기가 지구로부터 32,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 5,000년 전 뭐 이런 때부터 이렇게 나오면 큰 부족을 내고 나라가 만들고 막 이러죠. 그게 39,700년 걸린다고 하면 이건 좀 굉장히 오랜 시기다. 그래서 인간이 내 생전에, 우리는 얼마쯤 살아요? 많이 살면 100년, 다른 별에 가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사실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은하, 갤럭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속한 갤럭시가 바로 뭡니까? 우리 은하죠. 그래서 우리 하늘에 별이 보이면 그 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은하수에 있는 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은하에 속한 별이죠. 우리 은하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건 사실 그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 속에 있으니까 우리 은하 사진을 찍을 수는 없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은하 바로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하고 거의 쌍둥이 은하여서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우리 은하는 크기가 얼마냐면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만자가 나오니까 아까 39,000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39,000년 걸리는 데는 우리가 알파 센타우리, 지구에서부터 4.3광년 가는데 걸린 거예요. 4.3광년. 근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얼마냐? 10만 광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는 이렇게 그 접시처럼 생겼어요.
접시. 그래서 그 두께가, 별들이 모여있는 그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2000광년에서 1만 광년 정도의 두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 어디에 있냐면 중심부에서 약 2만,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태양이 지금 거기 있죠. 도대체 우리 은하 바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다른 별, 우리 가장 가까운 별 가는데 39,000년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있는 별 말고 우리 은하 바깥으로라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영화가 나왔습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나왔죠. 인터스텔라를 볼 것 같으면 우주선 타고서 다니는데, 그 우주선은 우리 은하 안에서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막 다른 은하도 막 방문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별을 자유자재로 방문하는데 이거 순공갈 아니야? 이런 생각 이게 들죠. 그런데 우리 은하뿐 아니라 우주의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 보면 우주인이 자기 자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주인이 직접 자기 생전에 여행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은 그게 가능한 것을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인 것을 무엇이 알려주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알려줍니다.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서 우리 이제 나중에 13주, 12주 이럴 때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배웁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뭐냐면 그 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나오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독립이어서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공간은 공간대로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알려준 것이 시간이 공간과 똑같아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4차원 시공간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4차원 시공간에 살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면 아무리 먼더라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우주선을 만들지 못하는 게 뭐냐? 다른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동력 장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빨리 멀리 가려면 동력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 동력 많은 거, 우리가 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원자력 발전이 있어요. 그 원자력 발전은 너무 등치가 크죠. 그래서 배 같은 데는 싫지만 비행기에다가 우주선에다가 원자력 발전 장치를 실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핵 융합이 성공한다면 그러면 그런 우주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동력 장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서 우주선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이 더 발달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굉장히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나와서 알았을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우려고 하는 물리학으로부터 이런 사실 우리가 생전에 우주 어디든지 사실은 우주선만 있으면 이제 우주선 만드는 건 물리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공장에서 공학자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물리학인데, 그럼 물리학은 여러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죠. 물리학 아주 그냥 치를 떨죠. 그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은 공대생이니까 어느 정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대의 모든 과목의 기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대에서 여러분 전공 과목에서 어떤 법칙을 배웁니다. 근데 공대의 전공 과목에서는 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지 않아요. 그 증명은 누가 해주냐면 물리학에서 해줍니다. 물리학이 어떤 법칙이든지 그게 성립하는 이유는 물리학에서 다 설명해 주는데, 물리학은 그 설명할 때 어떠냐?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은 전공을 하기 위해서 툴로서, 도구로서 이런 것도 배워야지 되는데, 내가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공부하려고 하는 건 한 학기 동안의 물리학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과 공부해야지 되니까, 이런 도구보다는 물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가 그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물리는 사실은 어떤 분야하면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알려주는 감동트라.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 이 조그만 지구에서 알파 센타우리까지 나가보지도 못했지만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다 알게 됐죠. 자, 그렇게 알게 되기까지, 또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우주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하는 것까지도 물리에서는 다 지금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렇게 알았느냐. 자, 나하고 오늘 이번 첫 주 강의를 들으면 그것이 아니라 물리학이 무엇인가, 인간한테 자연의 이치를, 우리 주위의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됐을까 하는 것을 먼저 그 처음 순서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이 발달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지금부터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인지 각 시대에 자기들이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꼭 옳아서가 아니라 이 자연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어느 시대에나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모양,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태어나면 내가 그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기 때문에 말하는 거 들어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처음 틀리는 걸 믿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연의 이치로 설명하지 못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연 현상 중에서 지금까지 자연은 이렇게 돌아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의 이치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이거를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낸 몇 번의 예를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새로운 이치를 찾아내면 아까 설명하지 못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설명하지 못했던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가의 진리를 깨닫게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의 진리를 가지고 또 알 수 없었던 다른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물리학이 또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도약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몇 번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저히 볼 수 없는 세계,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 내부 세계입니다. 원자 내부 세계도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주 전체도 사실은 볼 수가 없죠. 망원경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꽉 믿었다가 그거 가지고 설명 못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게 특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데, 그 새로운 진리가 또 새로운 단서를, 그 새로운 진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또 단서를 찾아내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도약하면서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한 그 이해가 아주 급격하게 빨라지게 됐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도약하는 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기원전 3세기, 17세기, 20세기,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도 지금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기원전 3세기 이렇게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서로 지구에 있는 그 국가나 지방 간의 교류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대한 생각이 그 지구에 있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데마다, 예를 들면 중국 근처, 또 인도 근처
이집트 근처 이렇게 그런 데마다 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같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 있던 중국에서는 어떠냐? 중국에서 믿었던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는 뭐냐면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배웠을지 모릅니다. 음양오행설입니다. 이 음양오행설은 사실은 언제 나왔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하에 우가 발한 오행설하고 그 다음에 신화에 나오는 제왕 복희가 만든 음양설, 이것들이 합해져서 음양오행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전이면 2500년 전쯤 되는 거죠. 그때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주연이 음양오행설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중국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 음양오행설로 설명을 했는데, 이 음양오행설이 설명 못할 게 없어요. 굉장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과학을 이룩하게 하는데, 현대과학을 이룩한 건 뭐냐면 원자 내부 세계를 알고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거, 이게 오늘날 현대과학입니다. 이 음양오행설로는 현대과학에 도달하는 데는 거의 가망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놈이 어떤 지방의 것이 이렇게 가능하게 했냐면, 그게 바로 어디냐면 옛날에 아주 저 조그만 데였어요. 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조그만, 그게 어디냐면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여기 아테네,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 고대 문명 국가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어떻다고 믿었을까? 중국에서처럼 음양오행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믿은 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신이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좌지우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해가 뜨는 것도 신 때문에 뜨는 겁니다. 만약에 해가 뜨는 거가 도저히 해가 뜨는 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신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한테 부탁하는 데가 어디냐면 고대 그리스 신전입니다. 거기에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또는 거기서 신탁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간절히 청하면 신이 자연현상을 바꿔준다고 굳게 믿었죠.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이게 신화가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에 진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역사책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읽어봤습니까? 태양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아폴로 신한테 태양 하루 안 뜨게 만든 거 나온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그때 굳게 자연현상뿐 아니라 모든 현상을 인간사를 포함해서 이게 신이 좌지우지한다고 굳게 믿었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자연현상을 그 분야마다 갈라서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사랑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포도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랬죠. 그래서 포도주가 흉년이 들면 포도주 다스리는 신한테 기도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심지어 어땠습니까? 인간 생활이 발전하면 새로운 그 사회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제우스 신이 어때요? 가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피워서 신을 또 만들어내서 그 새로운 사회 현상을 이렇게 관장하는 신이 또 나오고 이랬죠. 자, 이렇게 굳게 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굳게 믿던 시기에 이제 언제가 오냐면, 아까 어땠습니까? 도약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맨 처음이 언제였어요? 기원전 3세기였죠. 기원전 3세기가 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가, 고대 그리스가 어떤 나라였냐면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상무역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전쟁하는 쪽쪽 이겨가지고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그런 도시국가에서는 모든 일을 다 노예가 해줬어요. 우체국, 관공서, 아무튼 전부 다 노예가 해주고, 거기에 이제 상류 계급, 시민 계급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할 일이 없는 그런 계급 중에서 어떤 층이 나왔냐면 학자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현상이 있냐면 저절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이건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나죠. 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에는 신들이 일부러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무슨 법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법칙을 찾기 위해서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사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맨 처음으로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한다고 그랬죠. 네, 바로 그 법칙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진짜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법칙이 둘로 나뉩니다. 둘로.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게 바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인데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법칙이 이제 다릅니다. 근데 그 법칙이 자연상이란 복잡하죠. 그래서 모든 자연상을 다 설명하려면 안 되고 어떤 거에만 관심을 뒀냐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저절로 일어난다는 건 누가 손 안 댄다는 거고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힘을 가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상에서는 어떠냐? 지상에서 일어나는 지상법칙을 찾아낸 사람의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때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 지상에 있는 물체는 가만 놔두면 뭐냐? 결국에는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지 안 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정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지상에 있는 것은 이렇게 정지할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천상과는 반대입니다. 천상에 있는 거는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지상에 있는 것만 정지하니까 지상은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지하지 않는 거, 움직이던 물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지한다고 굳게 믿었고 사실은 이 지상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릴레이가 증명을 했죠. 갈릴레이가 증명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죠. 끝까지 쫓아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이걸 갖다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도 힘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는 걸 증명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지상법칙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하게 되지만 이 기원전 3세기의 지상법칙은 가만히 놔두면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설명하지 못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돌멩이를 던져요. 위에 올라가다 떨어지죠.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결국 떨어지는 정지하는데 밑으로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막 점점 더 빨리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돌멩이의 고향은 땅이죠. 고향에 가까이 가면 빨리 떨어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법칙은 어떠냐? 천상법칙의 대표자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인데 천상은 뭡니까? 별이 있는 데죠.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원운동을 하죠. 자, 여기까지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면밀히 관찰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운동은 왜 할까? 이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 전에 모든 자연은 신이 좌지우지한다고 했죠. 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은 여기에 천상세계의 운동법, 자연법칙이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완전한 신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인지는 이건 완전한 신이 사는 세상에 원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은 어때야 되냐면 삐뚤어진 원이면 안 됩니다. 완벽한 원이어야지 되겠어요.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고대 그리스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조그만 도시국가라고 그랬죠. 사실은 여기서 끝났으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옆에 여기에 그 아테네가 있으면 거기 중동 지방에 현재는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여기에 나사렛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과학이 출현하는데 예수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하죠. 이 예수는 30년 동안 이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목수일하고 자랐죠. 그리고 3년 동안 설교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했죠. 왜 그러냐면 그때 로마에 반대해가지고 그런 거죠. 여기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옆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땠냐? 이때 그 예수가 태어나서 사형당하고 이럴 때 이 로마는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때 로마가 기원전 27년에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어땠냐? 전성기의 로마 제국의 영토를 보면 유럽의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북부 이런 굉장히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는 죽였지만 그때 나오는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까지 기독교가 전부 침투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면 안 된다. 박해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92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했는데 로마는 395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죠. 나뉘지만 이렇게 로마는 멸망을 하지만 기독교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기독교가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바로 신이 우주를 창조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한 다음에 그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는 어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이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연을 관찰하는 거 이건 굉장히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의 중세는 더 이상 자연 법칙을 알기 위해서 자연을 관찰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 법칙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맞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 가는 거 어쩐지 물으면 어때요? 시계 제조회사에 가가지고 이 설계도 내놓으라고 그러면 되죠. 그게 확실하겠죠. 가서 뭐 이 시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거는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자연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을 관찰하기보다는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 시대 신의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신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올림포스 산정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대가 되고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이 그린 그림인데 위쪽이 천상에서 하느님과 성인들, 우리 기독교, 그때 기독교는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죠. 천주교는 성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3명의 성인이 있어요. 성인은 누구냐면 여기 이 천당에서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 게 분명한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인에 대해서 기적이 2개 이상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103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도 순교하면 기적 하나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우리 한국은 천주교가 전래되는데 아주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천주교를 갖고 왔어요. 선교사가 전파해 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천주교를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천주교가 나와서 거기서 순교를 한 거, 이 2개를 기적으로 인정해가지고 1984년인지 교황, 로마에서 교황이 와가지고 저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식을 했습니다. 그때 103명의 성인들의 시성식을 했죠. 자, 이게 지금 그때 하늘과 땅이 지금 밑에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 신의 역할이 이랬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향이 바로 뭐냐면 하느님이 창조한 우주의 자연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간단하고 논리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아주 간단한 법칙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하느님이 딱 만들었는데 뭐 복잡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알아낸 자연의 이치,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죠. 이게 마치 기독교의 교리로 대접받았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있어야 되죠. 그 종교의 법전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독교의 법전인 성경에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당시에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교리로 해서 이걸 부정하면,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부정하면 어때요? 그것은 교리를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이거 교리는 어떤 게 부정하냐면 악마, 사탄의 사주를 받아야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하면 어땠어요?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못 살아나도록 이제 화형시키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언제가 오냐면 어때요? 기원전 3세기 한번 도약을 했고, 한번 도약한 게 무엇입니까?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했다가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지상법칙과 천상법칙, 지상에서는 모든 물질은 정지하고 가만 놔두면 천상에 있는 것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거 가지고 설명 못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살다가 17세기가 옵니다. 17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동설은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주위를 원운동한다고 제안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천상법칙은 모든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이 천상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주위를 원운동한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안작이 지동설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언제 발표하냐면 1543년에 출판합니다. 1543년이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출판해라. 그래서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임종할 때 이 책의 출판본을 옆에다 갖다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천상법칙을 믿었겠습니까? 의심했겠습니까? 아주 쉬운 퀴즈입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믿었다, 의심했다. 어떤 겁니까? 다 골랐습니까? 네. 우리가 매주 퀴즈 본다고 그랬죠. 매주 퀴즈 볼 때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뭐겠어요? 믿었다. 여러분 혹시 의심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천상법칙을 믿었다고 그러는 것일까? 어때요? 코페르니쿠스는 천상법칙을 제안한 사람, 한 게 아니라 지동설을 제안한 사람이죠. 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천상법칙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천상법칙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데, 당시에 별을 볼 것 같으면 별 중에서 5개가,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행성입니다. 행성들 5개는 어떠냐면 저기서 자세히 보세요. 저기 날짜가 이렇게 있죠. 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별들은 하루가 지나면 전체가 다 도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별들은 아까 우리 천상법칙이 어때요? 하늘은 신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대강원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별, 무수히 많은 별들이 완전한 원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건 완전한 원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는 이 5개도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얘기하려면, 그러면 지동설이 옳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했을 때 1543년에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정말 그렇다고 막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럼 코페르니쿠스는 왜 자기가 죽을 때 이 책을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네, 종교재판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의 교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 봐
두려워해서 이거를 자기가 죽은 다음에 출판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했을 때 당시 지식인들에게, 지식인들은 성직자가 제일 많았겠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라헤라고 하는 덴마크의 천문학자였어요. 그럴듯하긴 한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브라헤 자신은 천문학자로 관측을 잘하는 사람인데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확인했더니 이게 지동설이 옳다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관찰을 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0년 동안 직접 행성의 운동을 측정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선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 뉴턴 역학을 가지고 당시 행성들의 위치를 그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브라헤가 측정한 거하고 다 일치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당시에 브라헤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브라헤는 망원경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맨눈으로 몇 가지 6분위, 4분위 이런 이제 보조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해서 기록했는데 아주 잘 측정한 걸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브라헤는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게 진짜로 지동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수학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물체를 이제 기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뢰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케플러가 한테 의뢰합니다. 케플러는 독일의 젊은 수학자였는데 아주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브라헤하고 케플러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브라헤는 케플러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고 바로 죽었어요. 1601년에 죽었죠.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한 10년 연구해가지고 1609년에 드디어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가 3개, 케플러 유명한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 3가지 법칙이 있죠.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1609년에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태양 주위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돈다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칙적으로 지동설은 맞다. 근데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를 비교해 보겠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은 언제 발표했습니까?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약 100년 지난 다음에 케플러가 행성들이 태양 주위로 타원 궤도를 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자, 17세기에 케플러 행성 운동에 관한 3가지 케플러 법칙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브라헤는 아주 관측을 굉장히 정밀하게 잘한다고 잘 알려져 있었고, 이 브라헤의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래. 근데 이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입니까? 왜 타원 궤도를 도냐? 원 돈다고 할 때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왜? 하늘은, 천상은 신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완전히 원그리고 돈다고 전혀 의심할 그게 없죠. 근데 타원 궤도를 돈다 그러면 이건 좀,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바로 아까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있던 것과 어긋나는 그런 단서가 나오면, 그런 실험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걸 누군가가 해결하죠. 그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뉴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 보겠습니다. 물리학이 바로 뭡니까? 자연의 이치입니다.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하는데, 뉴턴은 1643년에 출생해서 80몇 살, 1727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1543년, 이게 뭐 하던 때입니까? 1543년. 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발표한 때죠. 1609년, 이건 뭐 하던 때입니까?
케플러의 제1법칙 발표한답니다. 그리고 뉴턴이 1687년에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발표한 때가 1687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린키피아는 라틴 말인데 번역하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연 철학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뉴턴 때는 자연 철학, 내처럴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처럴 필로소피라는 이야기가 19세기까지 오다가 19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제 자연 철학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물리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 프린키피아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오늘날 중학교에서 배우는 게 프린키피아에 있는 내용이에요. 프린키피아가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핵심으로 아는 거는 그냥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몇 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만유인력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은 뭐예요? 태양은 행성을 잡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면 도대체 태양이 행성과 무슨 역할을 둔 건 분명해 보이죠. 그게 만유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법칙. 이 운동법칙은 F는 ma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이 굉장한 게 뭐냐면, 그 옛날에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한 물체만 작용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접촉하지 않은 물체가 힘작용하면 그건 사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은 물체가 힘작용하는 경우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철광이죠. 자석은 어때요? 힘작용하죠. 서양에서는 이 자철광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자철광이 있으면 어때요? 광으로 갖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못 나오게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마늘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마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딱 갖다 놔요. 사탄 못 나오게. 근데 이 자철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나침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침반은 어디서 먼저 만들었습니까?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가지고 서양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자, 이렇게 17세기만 하더라도 접촉하지 않은 물체에서 힘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뉴턴이 태양과 행성들 사이에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닌다. 근데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데 잡아다니려면 공연히 힘 작용하는 게 좀 곤란하죠. 여기 물체 두 개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잡아다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누가 옵니다. 그냥 누가 오는데 공연히 그냥 호감이 갑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죠. 무슨 이유가. 그 이유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물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태양과 행성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면 그 물체에 무슨 성질이 있어가지고 힘을 작용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꼭 태양과 행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체든지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질 때문에 생기는 힘. 그 성질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힘작용하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 각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질량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만유인력 법칙 가지고 그 다음에 뉴턴은 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물리학의 특징이 자연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학으로 표현한 거죠. 수학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엇이 물리량이냐? 물리량이란 자연의 어떤 현상이 있죠. 자연의 현상을 각 현상마다 그 현상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대표하고 수식으로 만들려면 숫자로 가지고 비교해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던졌어요. 내가 뭔가를 던지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삐뚤어 가는 이유는 뭐냐면 힘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무엇을 적용하냐면 F는 MA를 적용하는데 이게 F라는 글자하고 MA라는 글자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F가 대표하는 숫자가 있으시대요. 뭐 예를 들어서 20이 대표한다.
또 M이라는 거, 이거 질량인데 이게 10이다. 이거 A라는 거, 요거 2다. 그랬더니 요 곱했더니 좌변도 20이고 우변도 20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의 일부 하나하나를 전부 숫자로 대표한 거. 자연을 이 물리량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새로운 자연 법칙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으로 제기되었던 의문을 뉴턴이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를 돈다고 하니까 왜 타원궤도냐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타원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지상 법칙이 옳다는 건 지상은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천상 법칙이 옳다고 하는 건 천상은 완전한 신들이 사는 거니까,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냐? 계산한 결과로 실험을 합니다. 자연현상에서 물리량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그 물리량을 계산합니다. 그 숫자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숫자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만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 행성의 운동은 천상 법칙이라고 한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자연현상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물체들의 움직임이죠. 이 물체들의 움직임의 모든 것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을 했더니 다 들어맞았다.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숫자가 다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과 지상이 신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에서 법칙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동일한 하나의 간단한 법칙으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리고 뉴턴은 기독교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F는 ma라고 하는 간단한 식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감명받은 것입니다. 하느님. 그래서 진짜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더 확실하게 믿었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뉴턴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학이 무엇인가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또 퀴즈 한번 내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물리 배웠는데 물리에서 배우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너무 질문이 막연하죠.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날 텐데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할 말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뭐예요? 생물이죠. 그렇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학 4가지 있는데 지구과학 이거 뭐 배웁니까?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 배우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화학 시간에 뭐 배웁니까? 화학 시간은 대상이 바로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이 서로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화학이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 대답하라고 하면 바로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물리 시간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기본 법칙이란 뭐냐? 하나로. 기본 법칙은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 가지고 모든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법칙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 이거 기본자 들어가는 거 무엇도 있어요. 기본 힘 이런 거 있죠. 기본 힘은 모든 힘들이 왜 그런 힘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기본 힘입니다. 또 기본 입자 뭐 이런 것도 있죠. 모든 물질이 다 그 기본 입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 법칙, 모든 법칙이 요 기본 법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기본 법칙이 물리에서 배우는 기본 법칙이 몇 개쯤 있겠습니까?
뉴턴이 감명받은 게 이 기본 법칙이 딱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F는 ma. 이 F는 ma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기본 법칙이고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저 F는 ma 가지고 질량 주어지고 가속도 주어지면 힘 구하고, 힘 주어지고 질량 주어지면 가속도 구하고 이런 데 썼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한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 F는 ma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F는 ma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dt 제곱분의 d 제곱 x가 이게 가속도인데 이게 위치를, x는 위치예요. 질량이 m인 물체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이렇게 식에 미분이 들어가 있는 식을, 이거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은 푸는 거죠. 이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간단한 미분 방정식, 가장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은 여기 이거 갖다가 2차 미분 방정식 그러는 거예요. 여기 2차 미분이 제일 높은 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개수는 여기 밑에 있는 t가 독립변수, 분모에 있는 게 독립변수고 우리가 분자에 있는 게 이제 종속변수 이렇게 합니다. 미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풀어요. 방정식은 풉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거 있으면 풀죠. 풀 때 무엇에 대해서 풉니까? a에 대해서 풉니까? 아니죠. x에 대해서 풀죠. 미지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미분 방정식은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풀겠습니까? 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독립변수입니다. 미분의 분모에 나오는 것이 독립변수예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종속변수는 미분의 분자에 써 있는 게 종속변수.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한다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독립변수가 1일 때 x가 얼마, 2일 때 얼마. 이 t에다가 뭐든지 대입하면 x가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어때요? 미분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위치를 내가 구했어요. 그럼 지금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체가 지금 어디, 옛날에 어디 있다가 지금은 어디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지금 금방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XT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물체든지 그 물체에 대한 운동법칙을 풀어서 XT를 구하면 그 물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위치를 한꺼번에 안다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할 것 같으면 우리 위치 벡터,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벡터식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구하는 게 위치 벡터인데 위치 벡터를 구할 것 같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물체의 현재, 미래, 과거의 위치를 지금 바로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위치만 아느냐?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 함수를 알 것 같으면 그걸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죠. 거기다가 또 질량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선운동량이 되죠. 거기다가 또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나오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물체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알게 됩니다. 그 물체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그 물체를 완벽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의 위치 벡터를 알면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 그 물체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기본 법칙이고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자연은 물체들의 모임이죠. 그 물체들 하나하나를 그놈이 과거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 있고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 지금 다 알면 아까 브라헤가 관찰한 거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관찰한 거 지금 다 알아냈죠. 뉴턴의 운동 법칙, 방정식 풀어서 다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자연 현상에 대한 기본 법칙이고, 이거 가지면 자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구나, 지금 뉴턴이 말한 게 이게 기본 법칙이어서 우리 자연에 대해서는 다 이해했구나, 이랬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별로 잘 몰랐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언제쯤 알게 되느냐? 여기 뉴턴은 어땠습니까? 1643년에 나서 1687년에 프린키피아 발표하고 1727년에 죽었죠. 그리고 1705년, 그러니까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18년 지난 다음에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는 사실은 뉴턴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고, 뉴턴은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헨리는 굉장히 사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린키피아를 쓰도록 이렇게 뉴턴을 부추긴 사람도 헨리였고, 프린키피아가 발표된 다음에 그 내용을 읽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이 헨리였습니다. 이 헨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다음에 혜성이 출현할 시점과 위치를 예언을 했습니다. 1705년에.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봤는지 여러분도 알죠? 가끔 나타납니다. 가끔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타나요. 한 3주 정도 하늘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혜성이 나타나는 것은 신이 인간한테 무엇인가 경고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면 모든 교회에서 종치고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가 이 혜성, 전에 나타난 혜성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뉴턴의 운동법칙을 풀어 가지고 다음번에 출현할 걸 예언한 거죠. 그래서 1705년에 1758년에 혜성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때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헨리는 그보다 훨씬 전에 죽었어요. 그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혜성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종을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칠 필요가 없지요. 단지 혜성이 나타나려고 예정되어 있던 게 지나갔다. 이게 바로 뉴턴 역학의 위력을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뉴턴 역학이 정말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이 윌리엄 허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귀화한 사람이었어요. 음악가이면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천왕성과 적외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오케스트라 관장으로 임명되고 막 교향곡도 작곡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망원경 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하늘에 있는 쌍둥이별 관찰하는 걸 즐겼는데, 이런 쌍둥이별을 발견하다가 우연히 행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허셜의 큰 업적 두 가지가 있는데, 천왕성이라는 행성, 그 전에는 우리가 행성, 그 전에 목성, 이렇게 토성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알던 것인데, 그 다음에 토성 다음에 이 천왕성은 1781년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왕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나중에 몇십 년 있다가 해왕성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해왕성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뉴턴 역학이 얼마나 정확한 분야인가 하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준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이건 여담인데, 1800년에 적외선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게 적외선 발견하니까, 이게 적외선이 있으면 또 다른 게 있어야지 하는 거를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외선, 그 다음에 1800년에는 적외선이 발견되고 1801년에 자외선 발견으로 이어졌는데, 해왕성 어떻게 발견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도는데 똑같은 타원궤도를 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개는 똑같은 타원궤도를 돕니다. 그래서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하죠. 그게 순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행성에 가는데 잠깐 놓쳤으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다시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어때야 되냐면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단지 태양이 잡아다니는 힘 하나뿐이면 그러면 똑같은 타원 궤도를 계속 도는데 사실은 만유력은 어떻습니까? 다른 물체들도 옆에 있죠. 그래서 행성 주위에는 다른 행성들도 있죠. 근데 태양계에서 태양의 질량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9%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행성들이 약간 궤도를 다르게 합니다.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세차운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구도 세차운동합니다. 한 100년에 100초. 1초는 1도의 36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차운동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굉장히 작은 것도 뉴턴 역학으로 확실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위에 있는 다른 행성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행성들의 역할을 전부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행성들이 세차운동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781년에 이 허셜이 천왕성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왕성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다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 천왕성도 그 세차운동을 하는데 그 천왕성의 경로가 주위에 천왕성 경로에는 있는 게 빤하죠. 토성 있고 목성 있고 이런 거 있는 거 빤합니다. 그걸 집어넣는데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휘어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땠냐? 프랑스에 있는 르베리에라고 하는 수학자가 뉴턴 역학을 전공한 수학자가 1846년에 계산을 해가지고 9월 18일 날 계산 결과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독일의 천문대장한테 보냅니다. 무엇을 계산을 했냐면 천왕성의 세차운동을 설명하려면 새로운 행성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행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다라고 하는 걸 계산한 거죠. 그것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갈레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데 9월 18일 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닷새 뒤에 9월 23일 날 1846년 9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갈레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받고 나서 바로 자기 천문대에 가가지고 망원경으로 관찰을 시작했어요. 르베리에가 찍어준 점을 딱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30분 만에 거기에 행성이 또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해왕성의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뉴턴 역학이 얼마나 정밀한지 정확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뉴턴 역학은 우리 실생활에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뉴턴 역학이 나오고서 무슨 우리 제품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이 나오고서 별별 게 다 나왔죠. 근데 뉴턴 역학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별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자연현상은 신들에 의해서 좌지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가 어떤 현상,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 신과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찾아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연의 이치는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으로 2000년 동안 쭉 설명했다고 했죠. 근데 17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원동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걸 아주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거에 어긋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개의 행성. 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다가 새로운 자연법칙을 찾아냈죠. 그래가지고 물리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물리학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연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실험으로 구한 숫자하고 이론으로 구한 숫자를 비교해가지고 자연법칙의 성립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누구나 자연법칙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동양에서 있었던 자연법칙은 여기에 막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죠. 한문으로 써 있는 이거를 갖다가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게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수학으로 되어 있는 건 누구나 똑같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사람이 이룬 업적 위에 다른 업적을
이렇게 버틸 수가 있게 됐어요. 점점 발전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한 지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어땠습니까? 고대 중국에서는 음양오행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음양오행설도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좀 발전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발전을 했습니다. 엄청 복잡하게 발전했어요. 이 음양오행설을 그냥 어디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음양오행설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오늘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음양오행설로 다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음양오행설은 자연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립 여부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깨달음에 의해서 성취하는 것이죠. 이 음양오행설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에 도달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나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에 오면서 서양에 비해서 과학 발전이 늦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사실은 중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양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하죠. 자, 이게 바로 뉴턴을 거치면서 이 현대과학, 수학을 이용한 현대과학이 현대과학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세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한 기본법칙으로. 자연법칙은 간단하다. 기본법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자연상을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그랬죠. 미리 예견이 가능한 것인데,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있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려면 그 앞에 F를 알아야 됩니다. F가 바로 뭐냐면 힘인데, 이게 물체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호작용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리 주어집니다. 이 상호작용이 천상을 기술한 데는 뭐였습니까? 만율력이었죠. 이 만율력 알려졌고, 지상에 있는 물체들한테는 작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원인이 전부 다 전기력인데, 내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전기력에 대한, 전자기력에 대한 분야가 17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이르기까지 맥스웰이 종합을 해서 완벽하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드디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리학은 완성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19세기까지 물리학이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법칙은 F는 ma라고 아주 간단하죠. 좀 복잡한 건 뭐냐면 그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려면 수학적으로 복잡해집니다. 물체들의 수가 많아도 복잡해지고, 물체들이 크기를 갖고 있어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역학체계 또는 물리학에서 역학 부분 배울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기본 법칙은 간단하지만 적용할 대상이 복잡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알았다. 그래서 마치 이때 또 뭐가 있었냐면 지리상의 발견. 지구가 어떻습니까? 한번 탐험할수록 그 탐험하지 못하는 것과 경계가 점점 커지죠.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지 못한 아마존의 밀림대, 무슨 아프리카의 사막지대 이런 데는 안 가봤을지 모르더라도 그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대부분 알게 된, 더 가서 이제 더 보기만 하면 다 알게 됐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자연의 이치도 인간이 이제 거의 다 완벽하게 알았다.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알 건 다 알았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서는 물리학과를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양자역학을 시작했다는 양자역학의 아버지라는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 역학을 배우다가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뮌헨 대학에 가서 나 여기 지금 물리학과 오고 싶다고 하니까 좀 생각해봐, 물리학과 이제 곧 폐쇄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19세기 말에 물리학의 위치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알았다고 할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게 언제입니까? 20세기.
그래서 20세기에는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2교시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